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는 남양주는 문화예술의 불모지라 불리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열기 또한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남양주에서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힘쓰는 이가 있습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데요. 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엔 남양주 예총 이용호 회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996년이죠. 문인협회를 시작해 이듬해 한국예총 남양주 지부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난 2015년에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당시 이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남양주 예술인들이 한 500분 되세요. 네. 이분들이 저를 추대로 저를 회장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침체된 우리 예술계에 좀 활력을 좀 불어넣어 달라, 열심히 해달라 라는 그런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무겁게 가슴 깊이 새기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남양주 예총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이제 하나가 문화예술협동조합인데요. 우리 예술인들이 남양주뿐만이 아니고 예술인들이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뭐 먹고 산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보면 고용 절벽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주목받고 있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런데 저희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 회원들이 조합원이 돼서 어쨌든 우리들이 무언가 사업을 해서 우리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예술인들의 자립 기반을 네.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자 이건데 예.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계에서도 좀 조명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한국예총 내에서도 처음 시작한 거라 많이 주목하고 기대도 많이 합니다. 실상은 저희가 뭐 에코백이라는 거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공연 기획도 하고 뭐 물건을 좀 받아서 팔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자본 잠식이 좀 있습니다. 자본 잠식이 좀 있고 그래도 그 조합원 일부에게는 그래도 혜택이 돌아갔다는 거. 저희가 에코백 같은 경우는 원장료를 지급을 하고 에코백을 한정판으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 조합원에게는 원장료가 돌아갔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져야 되는 거죠. 문화원과 차별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문화원이 아마 예산 지원 면에서는 우리보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저희가 외부 사업 공모 사업을 수주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아마 예산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 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는 500개 회원들이 다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니까 수평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 겹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인물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술 행위를 또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다산 선생에 대한 그 공부를 계속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는 중에 있습니다. 다산 선생의 유배지였던 강진 이런 곳들과의 교류도 좀 활발해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강진뿐만이 아니고 그 다산 선생과 관련이 있는 광주 천지남, 충주 하담, 그리고 해남, 나주시까지 저희가 그 영역을 좀 넓혔습니다. 넓혀서 한 2년 동안 저희가 다니면서 교류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 해남 대흥사의 말사인 일지암이 있습니다. 사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인데요. 그 일지암은 어떤 곳이냐면 다산 선생의 제자이기도 한 초이선사 다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이 만든 다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주지 스님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분으로부터 다산과 초이와 차에 관한 이야기들,
강의도 저희가 개최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도 있고요. 이런 노력들은 계속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홍유릉이 등재되어 있지만 그 옆에 이제 덕혜옹주 묘나 영춘왕의 묘소는 사실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 이제 전면 개방이 확정됐고 그 전면 개방을 하는데 이 남양주 예청도 한 몫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덕혜옹주는 고종이 환갑쯤에 얻은 따님이세요. 말년에 그 고종 황제의 유일한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분은 우리나라의 구한말의 아주 슬픈 역사를 온몸으로 근현대까지 아주 몸으로 겪은 비운의 황녀예요. 저희가 이분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예술행위를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계속 고민과 준비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침 덕혜옹주 영화라는 덕혜라는 영화도 또 개봉이 됐었잖아요. 저희도 그쯤에 아마 홍유릉에서 그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쯤에 홍유릉에서 저희가 그 공연을 했어요. 미술가는 미술가의 자기 풍으로 덕혜의 초상을 그리고 시인은 덕혜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음악하는 사람은 덕혜에 대한 음악을 하고 그런 기획을 해서 일반 관객들에게 그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호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과분합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정작 문인으로서의 이제 창작 활동은 좀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글을 쓴다는 것은 조정래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글 감옥이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써야 되는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피나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쓴다고 해서 또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하는 자가 글을 쓴다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술인들의 요구 이분들이 저를 예청 회장에 올려놓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그만둘 때까지는 일단 저희 꿈은 조금은 접어둘 생각입니다. 그저 저에게 닥친 이 일, 저희 소명을 그냥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 좀 시민들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봐달라. 뭐 그런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예청 회장님의 작은 노력으로 그 지역 예술인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예술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예총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용호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